협약 제22조에 따르면 현지 관원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 지역에 들어갈 수 없다. 뭐 등등 공관 후 불가침에 관한 쭉 비엔나 협약 여러 조항들이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 지역은 국제법상 공관의 직무와 양립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되어 있고요. 외교 공관은 이제 그 접수국에 의해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제3국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말아야 된다. 사례로 1999년 코소보 분쟁 시 벨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의 피폭 사건이 있습니다. 코소보 분쟁 아주 심각한 국제 분쟁 그리고 잔악행위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에 의해서 국제 타국적군이 조직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 벨그라드 그 과정에서 미군 폭격기에 의해서 벨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이 피폭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이 실수였다. 그래서 사과하고 2,800만 달러 무상금 지급을 약속했죠. 다음으로 diplomatic asylum 외교적 비호권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의 불가침과 관련해서 이걸 이용해서 뭐 정치적 불만자랄지 이런 자들이 접수국 공관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 공관, 외교사절 공관으로 도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외교적 보호권이 인정이 되느냐? 지금 관습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도 그러한 입장에 있고요. 그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공관, 외교사절의 공관의 불가침이라는 그런 주제보다는 그 접수국의 영토 영역 고권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이게 공관으로서 외교사절 공관으로서 불가침의 특권과 면제를 갖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 그래서 그 접수국의 영역고권 형사 관할권이 그대로 그 외교 공간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1954년 외교적 비호에 관한 미주 협약 이거는 이제 그 가입 당사국 사이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이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한 사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적 비호권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 설시를 좀 볼까요?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do not recognize any rule of unilateral and definitive qualification by the state granting diplomatic asylum. 자, 국제법 원칙에 따를 때 외교적 보호를 주는 나라들, 외교적 비호를 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어떤 일방적이고 definitive, 결정적인 그러한 조건이 뭐냐? 여기에 관해서 어떤 국제법 원칙이 없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외교적 비호권을 주겠다는 나라가 자기 마음대로 유니레트럴하면 뭐 일방적인 것이죠. 데피니티브 하면 딱 자기 마음대로 결정. 그럴 수 있다. 외교적 비호를 줄 수 있다. 안 준다. 이걸 그 나라가 외교적 비호권을 주는 나라가 일방적으로 결정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이건 국제법 원칙상 그런 원칙은 없다. In the case of diplomatic asylum, the refugee is with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where the offense was committed.
외교적 비호 관련해서 보면은 그 피난자, 외교적 비호를 요구하는 자는 이제 외교 공간으로 도피했겠지만은 여전히 그 접수국 영역 내에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원 직상 이 영역국권은 매우 아주 강구한 그런 원칙입니다. 예? 영역국권, 그 나라의 영역 내에 있다. 그 범죄가 행해야지. 외교적 비호를 요청하면 뭐 범죄가 있어야 되겠죠. 주로 정치 범죄가 많이 문제되죠. A decision to grant diplomatic asylum. 외교적 비호를 준하겠다는 결정은 involves a derogation from the sovereignty of the state. 그러니까 영역국권을 행사하려는 접수국이 되겠죠. 영역국권을 행사하는 접수국의 주권을 훼손한다. It withdraws the offender from the jurisdiction of territorial state. 그 영역 국가로부터 그 범죄인을 도피시키고 withdraw 하면은 못하게 이렇게 방어해주고 and constitutes an intervention matters which are exclusively within the competence of the state. competence of the state. 그 영역 국가의 기능, 권한, 주권이죠. 이 주권, 영역 국권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러한 절대적인 성격의 영역 국권을 intervention method, 침해하는 결과를 합니다. Such a derogation from territorial sovereignty cannot be recognized unless its legal basis is established in each particular case.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 일반적으로 영역국권을 침해하는 외교적 비호권 이걸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개개 사안별로 특별히 그 상황에서 그 사건에서 협약이 있다거나 아까 미주 협약 있죠. 그럼 가입 당사국사에서는 외교적 비호권이 인정될 수 있겠죠. 뭐 협약이 있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법적 근거가 인정이 되면은 이제 인정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국제 원칙은 없다. 뭐 이런 얘기. 자, 우리나라 사례인데요. 과거 그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국 공간이죠. 미국 문화원은 외국 공간에서의 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가 형사관할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역 국가이기 때문에 뭐 당연하겠죠. 대부분 1986년도 6월 24일 사건입니다. 공관지역은 지금 외교 사절을 관련해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공간의 불가침이라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지역이지만 파견국의 영토는 아닙니다. 미국 문화원이 미국 영토는 아니지 않느냐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역국권, 속지주의 관할권이 당연히 행사됩니다. 자, 그 설치를 볼까요?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미국 문화원이 치해법권 지역이고 그것을 미국 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지금까지도 주장하지 않고 있는 바에야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피고인들에게도 당연히 미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제 속인주의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지금까지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이런 재판 청약을 또 곁들여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년도 1월 28일 선고된 사건인데요. 2010 헌마 111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그 독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발휘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기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5개 집회가 금지되어 불가능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청구인들이 이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 법률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다. 이런 사례죠. 그러니까 우리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면 이 외교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이 정부의 그런 정책에 따라 제정되었죠. 이 조항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이제 그렇게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냐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이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살펴봤고요. 또 법익의 균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은 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 이건 이제 계속 나오죠. 우리 그 헌법 소원심판이 이렇게 실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비례 원칙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시 사유를 좀 보면은요, 기본권의 제한은 외교기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지 좁은 범위 장소적 제한에 불과한 것이지. 그로 인하여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가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할 수 없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외교기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적 이익이다. 공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그리고 기본권 침해 이거를 이제 비교 협량해야죠. 그러니까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국 우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이 헌법소원 심판청을 기각한 그런 사례입니다. Westminster City Council vs. Government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1986년도 영국 국내 법원 사건입니다. Chancery Division 영국 Chancery Division 국내 법정 사례인데요. 이 Westminster City Council 이 사례는 이제 그 런던 주재, 과거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관련한 사례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건물인데요. 이건 이제 공관, 과거에는 공관이었는데 대사관 인질 석방을 위한 군사작전 결과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당시는 공관으로서의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 대사관 인질 사건도 있었고요. 영국에서도 또 그와 관련한 사례가 있는데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 침입해서 대사관 인지를 옥류하고 보복 비슷하게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더 이상 공관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건물이 지금 비엔나 협약 제22조 공관의 불가침 조항이 적용되는 건물이냐? 이게 이제 중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적으로 이것이 사용을 중지한 공간이고 여기에 그 협약상 보호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이제 어떤 법적 판단에 있어서 선결 문제랄지 손해배상 관련해서 등등 이제 선결 문제로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관 불가침 명에서 보호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협약 제22조 공관의 불가침 조항은 현재 공관으로 사용되는 외교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영국 국내 법원의 판례지만, 그러니까 국내 법원도 이렇게 국제 협약과 국제법을 보고
적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 시간이라고 해서 변호사 시간이라고 무슨 안 나온다고 해서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뭐 외교 관련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로스쿨에 진학해서 또 법률 전문가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도 있으니까요. 조시지 마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법원 설치를 좀 보면은 The references to the premises of the mission must, however, be read with the definition provided in Article 1I. 그러니까 그 외교사절 공관이 뭐냐를 알려면은 그 협약 1조 1항을 봐야 된다. The premises of the mission are the buildings or parts of buildings and the land ancillary thereto, irrespective of ownership,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including the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mission. 공관이라는 것은 외교사절의 공관이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인데 또 그에 부속되는 토지, ancillary라는 부속된 토지를 말하죠. 소유권이 누구냐는 상관이 없다. 아까 나왔죠. Used for the purposes of the mission. 자, 이 부분입니다. 그 외교 사절들이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물론 그 외교 사절의 장, 주거도 포함이 된다.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하면 영국의 외교부를 말합니다. Expressed to the City Council the view that the building no longer constituted the premises of the Iran miss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I. 우리 법원, 이게 기침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우리 법원, 네, 이제 뭐 사실조회를 했겠죠, 법원이. 그래서 이제 외교부 회신을 보면은 이 건물은 이제 더 이상 이란, 외교, 사절의 공간이 아니다. I agree. 재판관이 난 여기에 동의한다. It seems to me,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교관계 말씀 재판관들이 그 외무부의 굉장히 존중합니다. It seems to me clear beyond the argument that the premises have ceas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the mission. 그 외교 사절의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데 지금 cease to be used. 사용되지 않고 있다. 중단되었다. And in those circumstances, 이러한 상황에서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have no application to the premises. 그 22조 규정은 이러한 건물에는 적용이 없다. 사용이 중지된 부지잖아요. 적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또 뭐 여러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도 뭐 사례들이 있는데요. 주중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서의 탈북자 연행 사건. 그러니까 한국 대사관이면 이제 공관이죠. 외교사절 공관입니다. 이 외교사절 공관에 이제 중국 관원이 그 탈북자를 강제로 끌고 침입해서 외교공간에 침입해서 강제로 끌고 나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엔나 협약 위반 명백하죠. 볼까요? 2002년 6월 14일 탈북자 2명이 갑자기 주중국 한국대사관 영사부로 진입하자 이 건물을 관리하던 중국 외교부 산하 방옥공사 소속 보안요원이 영사부 건물 내로 들어와 그중 한 명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한국 측 공관원과 중국 측 요원 간의 영사부 건물 바로 바깥에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측 보안 요원이 우리 공관장의 동의 없이 관내 인원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하며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양국은 이제 결국 외교적 타결을 받는데요. 그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외교적 타결을 받습니다. 주중대사관 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23명과 지난 13일 중국 측이 연행한 탈북자 명 등 총 24명의 한국행에 중국 측은 동의했다. 뭐 등등 가나다라 4가지 사항에 관해 합의하고 공동으로 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 중국 측은 한 문장으로 쌍방이 동일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 엄연한 그 공관의 불가침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 발단이 중국 측에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은 한국도 원치 않은 상황 발생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자 이렇게 해서 상황 한 발짝씩 물러나서 합의를 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한 마무리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1974년 주한 일본 대사관 피습 사건 있는데요. 1974년이면 이제 유경수 여사, 박정희 대통령 시절 그 포스트레이디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문세광 우리 총탄에 의해서 서거하고 이에 대한 항의로 이게 우리 한국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거하고 습격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9월 6일 우리 교재 483페이지입니다. 9월 6일 한국인 시위대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본 대사관을 약 1시간 동안 점거하며 대사관 내 기물을 부수고 차량과 서류를 불태우고 옥상 일장기도 찢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민이 침입했지만은 이제 한국이 공안에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외교 관계간 비엔나 협약 공관의 불가침 위반 이미 거의 명백한 그런 사례인데요. 결국 이제 이 한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일본 대사관의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하는 한편 침입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재발 엄단을 약속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또 엄단을 약속한 관련자의 엄단을 약속하게 됩니다. 네, 우리 그 신문 쭉 그런 보도들이 있어요. 자, 그 러시아 공강 관련해서 1990년 러시아가 이 보상을 요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 러시아 공간이 있었고 1960년 한국 정부는 이제 이 부지의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발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결국 훗날 이를 국유재산으로 편입 조치한 바 있어요. 그리고 이 러시아 공간을 대부분을 그 이후에 민간에게 불화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1990년 러시아가 보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한러 국교 수립이 있었고요. 수립 이후에 1990년 러시아가 보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례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한국이 소련의 동의 없이 외교 공간인 구러시아 공간 부지를 국유한 것, 이것이 비엔나 협약 관련해서 이게 합법적인 것이냐? 자, 만약에 그것이 합법적이라면은 러시아에게 보상 의무가 있느냐? 합법적이라도 보상 의무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몰수 당시에 러시아가 미승인 국가, 우리나라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승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보상 의무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1984년 사건인데 이 런던 주재 리비아 대사관 총기 발사 사건. 그러니까 리비아 대사관에서 총기가 발사되어서 부군에 근무 중이던 영국 경찰 한 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리비아 대사관은 외교 공간이니까 협약상 불가침 보호를 받게 되죠. 그럼 이 당시에 영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 당시 영국 정부는 리비아 대사관 전 직원의 출국을 요구하고 이익 대표국, 이때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익 대표국이었습니다. 이익 대표국 외교관이 입회한 가운데 대사관을 수색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러 국제법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데, 예컨대 만약 총기 사건이 한 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현지고 어느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또 위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현지관원은 대사관에 강제 진입하여 용의자를 일시적 억류하고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 이론하고 외교사절 공간 불가침 법리하고 이렇게 어떻게 조화되고 충돌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뭐 등등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시고요. 자, 아까 그 영역 고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국제관계가 긴밀화되고 외교 공간의 수가 급증하니까요. 각국 정부의 외교관들의 뭐 범칙금 발부랄지, 범칙금을 내지 않아서 뭐 미납 통계가 발표된달지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제 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공관의 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제45조에서는 양국 간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27조 1항, 2항을 보면 공관의 공용통신도 불가침이다. 다만 공관이 무선 송신기를 설치하려면 접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45조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 간에 그런 일이 상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죠. 전쟁법, 전쟁과 평화에 관한 법, 그로티우스의 그 국제법 아버지라는 그로티우스의 저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외교관계 단절, 무력 충돌 이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외교관계의 국가 간 관행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래서 안 되겠죠. 외교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공관의 재산과 문서는 보호해야 한다. 27조 3항 이하에서는 외교 행랑을 운반하는 외교 신서사도 신서의 불가침권을 향유하며 체포나 구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교재 486페이지 보면 외교 행랑의 불가침성과 생명의 보호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1984년 나이지리아 전직 장관 디코가 나이지리아 대사관 화물 속에서 발견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 화물이 외교 행랑을 표시하는 외부 봉인